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실업률이 2달 연속 둔화됐고 극도의 과열, 극도의 침체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움직인 다음에 변곡점이 나온다는 건데 초점이 맞춰진 부양정책이라는 점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네. 그게 잘 나와서 금요일 날 아주 미국 증시가 촥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치가 나온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헤드라인 숫자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잘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실업률은 4.2로 예상됐지만 4.1이 나왔고, 그리고 비농가 취업자 수 15만 명 정도일 거야 라고 했는데 25만 4천 명이 나와서 엄청나네. 10만 명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7월 8월 수치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부 지표들을 뜯어보면은 파트타임 잡이 좀 줄어들고 정규직이 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좋아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를 반영하는 고용자들보다는 정부, 그리고 뭐 여가 활동, 서비스업 이런 쪽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고, 보통 9월 달에는 좀 고용 지표들이 좋아요. 네. 왜냐면은 9월 달에 이렇게 좀 튀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교직원들을 좀 새로 고용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좀 있어서 계절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실업률이 2달 연속 둔화됐고, 그리고 비농가 취업자 수 또한 레벨이 올라갔다는 점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미국에는 남아 있었잖아요. 네. 이제 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가 진짜로 있었던 건가? 하긴 그 수치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떤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맞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공포, 경기 침체 우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딱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좀 경기 침체 공포를 샀던 거죠. 일단은 8월 초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샴스를 이게 0.5 넘으면 이제 경기 침체 간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0.5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또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현상이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NBER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판단 기준인데, 여전히 경기 침체로 해석할 만한 여지는 작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8월 초에는 실질적으로 고용도 불안했고, 고용지표도 불안했고, 뭐 제조업지수 불안했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9월 초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이걸 보시면은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하는 글로벌 리세션 트렌드가 8월 초에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9월 초에는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9월 초를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침체 이유를 찾아다니는 듯 했거든요. 8월 초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고 고용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침체라고 하더니, 9월 초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고 고용 지표도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신규 주문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침체라고 했고, 8월 초에도 실업률이 급등을 해서 침체라고 했는데 9월 초에는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겠고, 비농가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못했으니까 침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들을 해석했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고정관념 하에서 경기 침체를 이해할 만한, 설득시킬 만한 이유들을 찾아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보통 재기성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나 투자자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성적이라고 하고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효율적이면 주가가 왜 급등락을 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편견이 생긴다거나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이 고정관념이 끝을 갈 때까지 자기 강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도의 과열, 극도의 침체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움직인 다음에 변곡점이 나온다는 건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그러다가 이제 9월 FMC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좀 완화되는 경기 침체 공포를 좀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기저에는 연준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때마침 잘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최근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시장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진정시켜주고 있다라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빠지면 그 이유를 이제 그런 지표에서 근데 오르고 있으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변덕스럽긴 해요. 변덕, 그만큼 좀 불안스러운 심리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불안감이 한번 이쪽으로 잡히면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키워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 한쪽으로 좋다라는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들이 굉장히 시장을 흔들어 놨다면 이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면서 시장을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을 것이다. 네. 이번에 좋았으니까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11월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비컷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실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허리케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보잉 파업 그리고 동부연안 물류 파업 이런 영향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컷이다 아니다 그거는 시장의 컨센서스의 흐름이지 연준은 명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연준은 9월 FMC에서 올해 4번 금리 인하겠다. 9월 달에 비컷 했으니까 11월, 12월 둘 중에 한 번 비컷을 하든 아니면 11월 25bp, 12월 25bp를 하든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었는데 시장이 좀 과한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시장이 좀 기대가 셌죠. 왜냐면은 올해 말까지 4%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향후 2번 금리 인하, 2번 FMC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4.4까지 가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한 번 반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컷 2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4.276 거의 연준의 점도표에 맞춰져 있거든요. 비컷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비컷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특히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다는 부분들도 감안해 봤을 때 11월에 25bp, 12월에 25bp 2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최근 흐름만 보아도 알겠죠. 요 밑에 그림은 내재금리라 그래서 연말까지 또는 내년 9월까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까를 전망하는 건데 최근 9월 말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는 4%, 내년 9월까지는 2.9를 예상했던 흐름에서 올해 말까지는 4.3 정도, 내년은 3.4 정도 정상화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다는데 시장은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굿 이스 굿이라고 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느 정도 전개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되살려가면서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어서 비컷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그게 경기가 괜찮다라고 해서 비컷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악재라기보다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면 양호한 대로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면 비컷 가능성을 좀 기대하는 그림대로 좀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가 침체는 아니라는 점들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0일에 10일이면 언제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FOMC 의사록이 네. 공개가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 네. 예감도 드는데.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연준의 스탠스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매파적인 해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이만큼 할 때는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이거 매파적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정상화됐기 때문에 웬만한 해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FMC 의사록에서 몇 개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소수 의견이 한 명 나왔었잖아요. 그 외의 의견들이 더 많았나. 그러니까 이 50bp 금리 인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결정문에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네. 두 번째는 50bp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준의 스탠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노동시장은 최대 공용에 가깝다. 망가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둔화 시그널은 없다. 그리고 이게 전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나빠지는 시점, 해고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해줘야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빅컷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고용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우린 빅커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인지, 노동시장은 워낙 견고한데 최근 불안정한 조짐이 나와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시그널이 방점에 찍힐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의 큰 영향보다는 다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25가 됐든 50이 됐든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건 확실한 네.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번에 네. 금통위에서 네. 아니면 못할 것이냐. 네. 지금 이거 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네, 5대5, 뭐 6대4 되게 비등비등한 상황인데요. 저희 하우스비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네. 다만 다음 달은 좀 지켜보자. 한 번밖에 못한다. 한 번 하고 좀 더 흐름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준도 빅컷, 중국도 금리 인하, 그리고 최근 물가도 1.6까지 떨어지는 그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 금리 인하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추이는 다른 나라들 통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 인하 스텝을 글로벌 동조화 현상에 발맞춰 가되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들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대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스탠스를 보면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 시장에서는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통화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덜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총재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열리느냐 아니면은 이번 한 번 하고 두세 달 좀 쉴 것인가가 결정될 텐데, 일단은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부동산 PF 문제 그동안 네. 조용해가지고 이렇게 잠잠한 줄 알았더니 네. 뭐 이번에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네. 뭐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확 낮춰버리고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불거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부동산 PF? 부동산 PF는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내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때마다 채권 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취약했던 쪽에서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건설사라든지 대형 증권사라든지 대형 PF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작은 업체들이나 PF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게 도미노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좀 금리 인하를 먼저 해서 이런 쪽의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좀 갑자기 우리 한국 경제에 뭔가 돌발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잘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계속 연장하는 느낌만 네. 다시 들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근데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충당금도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쌓아놓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이 찻잔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찻잔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진다라고 해서 뭐 주변이 다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정부, 금융당국,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이 PF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위기가 생겨서 금이 가면 정부든 금융당국이든 빨리 가서 이렇게 본드를 칠해줄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찻잔 속의 태풍이 찻잔을 깨뜨리면서 파편을 여기저기 터트리기 확장시키기보다는 좀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남아있는 가운데 가끔 균열이 나기도 하고 달기락 소리도 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PF 사태가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 근데 사실 금요일 날도 이 증시는 올랐지만,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 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단 급등했죠.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림에서 이 그림 보시면은 채권금리가 진짜 많이 튀었어요. 그리고 특히 10년물이 FOMC 직후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공포들이 좀 많이 채권 시장에 많이 반영됐었고, 두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까지 4%, 내년 9월까지 2.9%. 굉장히 센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만큼 채권금리가 과하게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정상화되고 있고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면서 뭐 반등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준에서 4%를 넘어서 4.2, 4.4까지 가는 그림은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채권금리 급반등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이 그 반등은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시금 우하향하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 이제까지 정말 뭐 중국이 그동안 이제 세계 꼴찌였고 우리가 그 다음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뭐 20% 이상 급등하면서 우리가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 꼴찌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 급등, 지금 물론 장이 쉬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도 지금 항생은 막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효과적인가요? 경기 부양책이? 인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효과적인지 여부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크게 바꾸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 구조적인 변화를 뒤집어 놓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경기 괜찮을 거야, 부양정책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7월 정치공작 회의 이후에 실망감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4월, 7월, 10월, 12월 달에 중앙정치회의에서 경제 관련된 코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했던 거죠. 자, 보시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9월 24일 날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그때 이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21% 올랐고요. 야, 지수가 저러죠. 네, 지수가. 홍콩 항생지수는 24.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 상대 강도인데 홍콩, 중국 증시 모두 다 1년 반 이상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려 버렸다. 야, 저 단며칠 사이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강했던 건 이례적이고 예외적이었다는 거예요.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부동산 부양, 주가 부양 얘기한 걸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한 것들.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뭐 주식 계좌, 신규 개설 네. 계좌가 뭐 엄청 증가하고 있다. 네. 부동산도 약간 꿈틀댄다는 네, 이야기들이 좀 있죠. 나오고는 있던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안정, 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 부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차이가 있네. 그게. 임팩트가 되게 센 거죠. 네. 또 하나는 24일 날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말한 뒤에 26일 날 다들 기대 안 했죠. 왜냐면은 10월 달에나 돼야지 뭐 재정 정책이 나오겠거니와 했더니 26일 날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바로 재정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를 발표를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27일에는 곧바로 지준율이나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지원금 내놓는다, 보조금 지급한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는 소비 쿠폰 발행한다. 그러니까 1년의 흐름들이 너무 빠르고 강하고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확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고, 저희는 중국 증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기 부양 정책, 특히 작년부터 이어졌던 경기 부양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경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본다면 뭐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은 있겠지만,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레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홍콩 H지수는 10,000선을 넘어서는 그림, 뭐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3,700, 3,800을 도전하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좀 낙수 효과 받는 섹터나 이런 게 있나요? 화학, 철강 또 별로 기대도 안 하던데 요즘. 네. 일단은 왜 그런 기대감이 세지 않냐면은 정책의 흐름들이 부동산 플러스 증시 플러스 소비예요. 그래서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뭐가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수혜를 볼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좀 수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달까지 보면은 홍콩, 대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고,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로도 전월 대비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딱 이렇게 어누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중국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게 된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옛날처럼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공장으로서 역할한다기보다는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부양 정책이라는 점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예전처럼 우리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 섣부를 수도 있겠네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재고라든지 이런 추이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큰 기대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요 회복 정도 대신에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쪽들, 뭐 IT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또 반도체도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초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